자, 우리 105회 기출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재무회계 개념체계 하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개념 체계에 이제 우리가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질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예피적.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웠고, 우리가 신뢰성 안에는 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피적만 알아두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셔도 우리가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개념 체계와 일단 문제에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개념 체계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한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상충되니까, 그러면 기업 회계 기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니까 기업 회계 기준을 우선시해라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은 예측 역할과 관련있다. 예측 역할은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그렇죠?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2번이 되겠고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은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네, 목적 적합성은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우리 회사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 가정이다. 기본 가정이다. 기본 가정은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액은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가장 틀린 설명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주고,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증대되거나,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혹은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것들,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걸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현상 유지, 혹은 원상 복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수선비 혹은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이란 내용연수 등의 연장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액을 말한다. 네. 상가 건물의 취득 후 지출된 벽면, 도색을 위한 지출은, 도색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단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일단 정답은 예인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본은 과대 계상된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이 과대돼도 자본은 과대가 되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됐으니까 무조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우리가 3번 보기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자산은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으니까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쵸? 자산은 줄었어요. 자산 늘었어야 되는데 안 늘었으니까. 대신에
비용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생겼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었다? 과대계상되었다. 그럼 우리는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얘기는 내 자본이 과소계상되었다. 이 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이 아니라 과소계상되게 된다. 반대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의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충당부채, 세 번째, 우리가 3번 문제는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발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충당부채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니까 현재 지금 당장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발부채는 현재 소송 중이거나 또 혹은 뭐 보증을 섰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와야지 되니까 그때까지는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우발부채는 위험부담이 크면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충당부채다 우발부채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일단 첫 번째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따른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예, 맞고요.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네, 명목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조금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명목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회계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때 기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채 같은 유가증권이 이렇게 유통이 될 때 사채의 액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라고 하는 게 공정가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채 명목금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준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채의 액면을 우리가 명목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가. 그 값을 우리가 명목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다시 바꾸면 명목금액은 1억인데 사채의 시가가 뭐 8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우리 2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지 된다. 그게 유가증권의 평가니까.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자, 일단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야 한다. 네, 전 사원이 퇴사한다면 필요한 퇴직급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겠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역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기록을 해야죠.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되 얘의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볼 때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지? 혹은 이거 왜 이렇게 적게 잡혔지? 그 이유가 궁금하면 이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다가? 주석에다가 추가 설명을 달아줄 수 있다. 추가 설명을 달아주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2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됐어요. 자, 문제 4번은 정부보조금이 있는 감가상각이에요. 정부보조금이. 그래서 우리는 분계를 그냥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정부보조금 우리 앞에서도 계속 하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정부보조금
뭐 국고보조금이라고도 하고 정부보조금이라고도 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분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내 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각액은 정부보조금만 가지고 상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할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 돈만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자산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00만 원인데 정부보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다 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내 돈이 얼마다? 70만 원만 들어갔다. 그러면 내용연수 5년에 해당하니까 내용연수 5년이니까 우리가 올해 취득해서 만약에 취득일자가 22년이면 절반만 계산해야 되겠지만 21년 작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올해 1년분을 모두 상각해 주셔야 되니까 그냥 얘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년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1년에 14만 원씩 상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감가상각비는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계산하고자 하면 그럼 또 30만 원을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6만 원이 나올 거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만큼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하는 요령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5번은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었죠.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정의 변경에서 한 가지 외워두셔야 될 건 감가상각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는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꾸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결국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라고 하는 전진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단기부터 이 바뀐 내용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소급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소급법. 그래서 과거부터 수정을 해 나오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당연히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주석을 달아야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네, 당연히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하겠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면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을 하게 돼 있고 정책의 변경이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6번 원가에 대해서 제일 기본은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더라. 그러면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원가의 구분을 하게 되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게 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주고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의 구분을 하게 된다. 그럼 문제 보기 1번.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합니다.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얘기하니까 1번이 정답. 그냥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2번 보기 보시면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것, 추적 가능한 걸 우리가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걸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같이 늘어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같이 줄어들고 그게 변동비.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에 대한 직접 재료비는
가공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공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제공품 계정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공품 계정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계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기초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기초 제품 2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30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300만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품 계정에서 맞죠? 그러면 200만 원 빼고 나면 우리는 400만 원만큼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구나. 그럼 결국 제공품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0만 원이 제품 계정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250만 원 이라고 했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100만 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250을 빼고 나니까 우리는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 있는 총 금액은 얼마더라? 250만 원이더라. 250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게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150%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노무 원가의 200%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준 거죠. 세 개로.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150%이다. 그러면 이 둘을 가공비라고 했으니까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의 150%래요. 그러면 결국 이 직접 재료비가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얘가 100%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하고 150%하고 합쳐진 250%가 250만 원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0%가 2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을 250%로 나누어 주게 되면 250%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재료비의 금액이 나와요. 100% 항상 나눗셈은 10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100%의 값이. 그래서 100만 원. 그러면 노무비랑 제조간접비 더한 게 150만 원이 되겠죠. 150%니까. 네, 그러면 이 둘의 합이 250만 원이 딱 맞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노무 원가의 200%래요. 그럼 노무 원가의 200%. 그랬으니까 얘가 100%일 때 제조간접비는 200%이더라. 결국 우리는 100%, 200%, 300%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300%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무조건 100%의 값이 나온다. 100%의 값. 그러면 300%로 나눠줬으니까 100%의 값은 50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의 2배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문제를 풀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100만 원, 노무비는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제가 회계 시간에 회계랑 뭐 세무 저희가 이제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퍼센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조금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정식 진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빠져있지만 항상 뭐뭐의라고 들어가는 게 항상 기준적 100%다라고 보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결합원가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결합원가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업이 있고요. 유업, 우유, 그 다음에 정유업이 있어요. 정유업. 이런 데를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원가를 하는 공장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조별 종합원가 계산, 뭐 공정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뭐 등급별 뭐 이렇게도 나눠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연산품 이런 것들로 나눠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결합원가 계산을 해주는 우리가 원가 계산은 우리가 연산품에서 이제 결합원가를 계산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이 연산품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유업이에요. 유업. 우유를 만들어요. 우유를 만드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젖을 짜다가 우유를 공급을 받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원유라고 해요. 원유. 그걸 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유를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우리는 이제 흰우유, 초코우유, 뭐 딸기우유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왔으니까 같이 온 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리점이라고 그래요. 분리점이라고 이 분리점까지는 이 세 가지의 원가가 같이 왔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분리점까지의 원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합원가. 그러면 결합원가에서 이제 흰우유까지 혹은 초코우유까지 딸기우유까지의 추가 가공비가 발생을 하게 된다. 추가 가공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결합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흰우유의 값을 계산하겠다. 그럼 결합원가를 3등분해서 나눠줘야죠. 나눠줘야 하고 흰우유를 위해서 들어간 추가 가공비를 더해야 흰우유의 제조원가가 나오더라. 초코우유는 어쨌든 결합원가를 나눠주고 그 다음 초코우유에 들어간 추가 가공비를 더해야 초코우유의 원가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리점까지의 원가의 집계를 우리가 결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 그랬고요. 부산물 회계 처리에서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을 생산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나 판매기준법은 부산물을 판매하는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주산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부산물은 가격이 조금 작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물을 생산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생산기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팔았을 때 받은 돈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산물, 매출로 인식을 해주는 판매기준법이다 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에서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분리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뿐만 아니라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 가공 원가도 포함된다. 아니요, 추가 가공 원가는 각각 가게만 들어가야죠. 그리고 결합 원가만 가지고 배분이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결합 원가만을 배분을 해주는 거고 추가 가공비는 각자 쓴 돈만큼만 각자의 제품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일단 틀린 게 되겠고요. 판매가치기준법은 연산품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 제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결합원가를 배분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판매가치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결합원가의 배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리점까지의 결합원가를 가지고 세 상태 나누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 부문별 원가 계산. 뭐 회계 세무 시간에도 엄청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단계 배분법에 따라 제조 부문에 배분할 때 조립 부분에 배분된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동력 부문비를 먼저 배분합니다. 자, 그럼 동력 부문비 2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만 원을 세 군데로 모두 다 나눠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20만 원에 2대 5대 3으로 나눠 줘야지 되니까 20만 원을 20%니까 4만 원. 그다음에 50%니까 10만 원. 그다음에 6만 원.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수선보험비는 원래 자기부문 발생액이 12만 원이 있었으니까 16만 원을 가지고 이제 동력부에다가는 안 줘야죠.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만 나눠줄 거다. 그래서 봤더니 10% 대 30%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40%니까 그래서 40%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16만 원을 이제 우리는 배분을 할 거고요. 4의 약수니까 4, 32 얘한테 12만 원이 갈 거고 4만 원이 가겠네. 그렇죠? 계산하는 식은 30%거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30% 건가요? 30%에 있는 게 필요하니까 계산식은 저는 30% 곱하기 우리 둘의 하고 둘한테만 줄 거니까 우리 둘은 40% 분의 1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12만 원의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고 우리는 조립 부문에 가야 하는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조립 부문의 원가는 18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세무1급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잘 풀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실제 원가, 예정 원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래서 실제 원가라는 게 있고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마찬가지 표준 원가도 예측치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확도는 무조건 실제 원가가 항상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 실제 원가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표준 원가로 계산된 재고 자산이 재무제표에 보고된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건 당연히 실제 원가가 재무제표에 보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할 때 표준 원가를 우선시해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를 놓고 따졌을 때 표준 원가를 우선시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제랑 표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표준을 쓰셔도 되고 실제를 쓰셔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자체에서 얘기하는 표준 원가 계산을 하는 기업은 표준 원가를 그냥 기말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차익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칙은 실제 남아있는 게 항상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는 관계없이 언제나 표준 원가 계산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그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을 하는 회사는 표준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의 차이가 크면 실제 원가를 반영해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표준 원가 안 해요. 그럼 무조건 실제 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원가는 예상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기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품의 완성량만 파악하면 표준 원가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누가 이의 제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완성량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평균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환산량이라는 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완성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생산량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원재료 가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 때,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가 없이 계산이 되죠. 확정 신고 때만 한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아니요. 실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비용까지 우리가 원가에 포함은 시키지만 그 부분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수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자,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으로서 주민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았으니까 증빙이 없는 상태죠. 당연히 매입세액은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공짜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표 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로 이제 나눠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동사업장이라는 게. 동업을 했으니까 소득을 이 사람으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소득을 분배를 해야 하고, 그럼 가산세도 분배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되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적대비 한도액은 연간 1,200만 원, 1,200만 원 공동사업자 구성원 수를 곱하여 계산을 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구성원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넷이 되든 그냥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200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는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서 배분한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된 사람은 가산세도 많이 납부를 해야죠. 투자를 적게 한 사람은 이익분배를 적게 받지만 가산세도 적게 내야죠. 그래서 투자 비율대로 우리가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죠? 이건 세무2급에서 많이 했었고요. 자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 문제는 여기다가 그냥 써볼까요? 14번이고요. 14번 문제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특별세액공제, 일단 특별소득공제부터.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월세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 없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녀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4대 보험의 보험료 있죠. 4대 보험의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을 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자금에 대해서 주택자금 공제가 있어요. 주택자금 공제를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소득공제다.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말 그대로 월세예요. 월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더 나오냐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세액공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4대 보험료는 당연히 내는 거니까 여기는 주택자금 공제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특별 세액 공제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다 제가 공제받을 게 없어요. 공제받을 게 없고 월세도 공제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얘네들을 신청을 안 하겠죠. 연말정산에서 얘네들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4대 보험료에 있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 얘네들을 우리가 신청을 안 했어요. 나 혼자 살고 내가 쓸 돈도 없고 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표준세액 공제를 그냥 무조건 너는 세금에서 13만 원을 제외해 줄게 라고 하는 걸 표준세액 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세액 공제는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6가지를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만 표준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세액 공제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 이 자녀세액 공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특별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고요. 특별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고요. 표준세액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표준세액 이거 신청 안 했어요. 그래도 자녀세액이 있으면 자녀세액 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표준세액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13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단 4번 보기를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결산조정 항목은 대부분 추정경비이나 신고조정 항목은 대부분 지출경비이다. 그러니까 결산조정 항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산일에 우리는 대손 예상해야 하고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하고 퇴직급여 설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조정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고조정 항목은 실제 회사에서 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조정할 수 있다 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기 1번으로 올라가시면 결산조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았으면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 라는 개념이 되시고요. 결산조정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으나 아니요,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신고조정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넣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은 결산조정, 신고조정이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5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봤는데요. 세무 이론이 점점 조금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져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초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재무회계에서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들, 원가회계에서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들, 원가회계 기본 계산이 가능한 것들 조금 몇 가지를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조금 쉽게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 세법은 계속 어려워요.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깊숙이에 있는 것까지 다 맞추시려고 안 하셔도 좋고, 대신에 기본적인 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